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내년 목표를 완전한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하지만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이 여전하고 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등 곳곳에 암초가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회복 흐름으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방향키를 제대로 잡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송양경제연구소 장광수 거시경제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일단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기존에 전망했던 4% 성장 달성을 여전히 고수한 지표를 내놨는데 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4% 성장이 달성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렇다면 뭐 나름대로 우리가 그래도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만한지도 궁금합니다. 뭐 일단 저는 연초서부터 4% 성장은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금년 중반기에 수출이 조금 수치가 좋아지면서 성장 전망이 밝았는데 그 내용도 들여다보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출 물량 증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고 수출 가격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생긴 그래서 수출이 금년에 좋았지만은 성장에 기여하는 효과는 별로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민간 소비인데 민간 소비가 생각만큼 썩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아서 저는 내년 2월 이제 잠정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렇죠. 금년 성장률은 4%가 안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봐서 뭐 3.8이나 3.9 정도 될 텐데 모르겠어요. 또 반올림해가지고 뭐 4.0이라고 그런 적도 과거에 있었거든요. 저는 4.0은 좀 어렵다고 보고 근데 그 4.0이냐 3.9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경제의 기본 동력이 되는 민간 소비가 지금 계속해서 부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코로나 자영업자를 살려놓지 않으면 이 인구가 자영업자만 놓고 보면 한 600만 되고 가족까지 합하면 한 1,800만, 1,500만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굉장한 그 부채 부담을 지금 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내년 소비에 굉장히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고 봐서 추후에 논의를 하겠지만 내년도 성장률이 3.1 그것도 힘들 것이다. 지금 올해는 4.0, 내년 3.1로 전망했는데 내년 3.1도 어려울 것이다. 예, 금년에 4도 어렵고 내년에 3.1도 어려울 것이다. 추후에 정부의 전망이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밝혀드리겠지만 알겠습니다. 정부의 전망은 비교적 그 가장 부정확한 수치였었어요. 낙관적이라는 지표 너무 낙관적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올해 4.0, 내년 3.1 성장률 전망치가 모두 다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 참 달성 가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신 교수님 지적하신 부분은 역시 수출이 뭐 가격을 필두로 해서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민간 소비는 부진한 상황이고 또 지금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11월에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이 되고 지금 거리두기가 강화된 상황이고 오미크론 변이는 여전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민간 소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예, 아무래도 올해 그 4% 성장 혹은 뭐 거기서 조금 못하고 잘하건 간에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렇게 잘 못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제 그 속을 들여다 보시면은 수출에서 뭐 물량 이런 가격 때문에 과연 우리가 많이 한 거냐 아니면 물량 때문에 그런 어떤 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네. 한국 경제 성장의 거의 유일한 그 뭐랄까 엔진이 네. 수출이거든요. 지금 역설적으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손을 안 대셨습니다. 정부에서 손 안 대신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수 진작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돈을 많이 풀고. 투입을 하셨는데 우리가 또 나중에도 토의를 해야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부에서 소비를 못하게 막아놓고 나서 거기다가 자꾸 돈을 집어넣고 계시거든요. 네. 그야말로 그 난로를 그 바람구멍은 막아놓고 장작만 자꾸 넣고 계시면은 연기밖에 안 납니다 지금. 그렇죠. 그렇죠. 산소가 통해서 계속 돌아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건데. 결국은 민간 부분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려고 무엇보다도 거래가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거래는 못하게 막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억지로 그 민간에게 소득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소득 주도 성장이 어떻게 달성이 되느냐를 보여주실 때는 그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수 쪽에서 엄청나게 왜곡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4%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은, 그러니까 OECD 같은 그 국제 단체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어떤 경제 운영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4.0 얘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 봐서는 우리나라가 계속 내수에서 그 돈을 퍼부어 놓고 있다. 뭐 이 부분에서 사실 다른 선진국도 비슷하지 않냐?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잘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수출 부분이고 그거는 지금 그 비대면 경제에서 가장 필수적인 어떤 인포메이션 그 기술 네. 이쪽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내년에 모르죠. 이제 결국 정부가 바뀌고 정부의 어떤 그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 바뀔지 모르니까 네. 그리고 내년에 또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변이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된다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입니다. 그거는. 네. 근데 하여간 올해 이 4% 자체는 뭐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 그래도 그 어떤 능력이 있다는 그런 확인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정부가 우리 잘했습니다 이런 그 칭찬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제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게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의 어떤 확산이나 거리두기 강화가 좀 내수 소비나 이런 내수 부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았겠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기획재정부의 2억 원 1차관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4분기에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 1% 정도 성장을 하면 지금 우리가 정한 4%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카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여전히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4%가 달성 가능할 것이다라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놨거든요. 어떠세요? 이런 설명이 납득이 가는 설명이고 이로 인해서 4% 성장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어쨌든 지금 3, 4분기와 4, 4분기를 비교를 해보면은 일단 4, 4분기가 3, 4분기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거리두기 완화,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긴 하지만 12월 달 들어서 또 오미크론이 좀 발발이 돼서 그러니까요. 좀 확산이 되면서 다시 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하는 그런 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내수의 소비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평가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은 이혁원 차관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지표상으로 보면 그래도 3, 4분기보다는 4, 4분기가 좀 더 나은
그런 그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이런 점에서 보면 이제 4% 가까운 수준 또는 4%를 4% 대개는 좀 4분기 성장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아까 그 신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4%보다는 좀 안 된 수준, 뭐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제 4.0%라는 숫자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 금년도 성장이 4% 가까운 성장이라고 그러면 자 작년 이맘때쯤에 우리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을 때 우리 경제를 어떻게 봤느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1년의 성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봤을 때 우리 경제 성장을 그때 당시에 대부분 기관들은 4%를 근처에 가는 전망하는 기관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한국은행도 한 3% 전망을 했었고 당시에. 네네. 그리고 정부도 그때 정부가 이제 성장률을 전망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목표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우리 기관이라든가 개인들이 생각하는 이 정도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것보다도 정부는 어떤 목표치이기 때문에 통상 어떤 그 일반적인 전망치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이 그렇죠. 많습니다. 뭐 의지를 정책 의지가 그렇죠. 정책 의지가 쓰거든요. 반영이 네. 되기 때문에. 그래 작년에 3.2%의 그 성장률 목표를 사실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네. 금년에 보면 물론 이제 금년 하반기에는 4.2% 전망치를 제시를 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 4.0에 가까운 그 성장률이라는 것은 뭐 그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 아니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다른 나라들과 좀 비교해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OECD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작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률이었잖아요. 마이너스 네. 0.9%였고 네. 그 2년간 성장률을 보면 그 한 1.1% 정도 수준이 되거든요. 플러스 우리나라가 역성장 감안해서 감안해서 하면. 보면. 근데 이제 미국은 뭐 1.0% 정도 되고요. 대부분 선진국들이 마이너스라고 지난해가 안 좋았죠, 굉장히. 네. 지난해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그 충격의 그 회복이 우리나라는 이미 됐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아직 그 수준에 코로나 이전의 경제 수준에 못했다. 아직 다다르지 못했다고 평가해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세가 뭐 상대적으로 좀 양호했다. 어느 성과 경제 성장 측면에서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예. 역시 뭐 가장 큰 숙제이자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내수일 거예요. 민간 소비를 어떻게 살리느냐일 텐데 그래서 이번에도 뭐 경제정책 방향에 이 내수를 살리기 위한 지원책들 뭐 각종 얘기들을 담았는데 과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좀 되살아날 수 있게 하는 방안들 그리고 그게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 될 텐데 글쎄요. 지금 뭐 거리두기도 강화됐고 오미크론 아직 정체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재부가 예. 경제를 정말 파악을 잘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가 코로나 들어가기 직전에 2019년에 우리 성장률이 몇 프로였어요? 2%였어요. 네. 근데 그 2.0%. 2%를 네. 누가 만들었냐 봤더니 민간 부분이 0.5 만들었어요. 정부가 1.5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만든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코로나 거죠. 이전서부터 민간 부분은 그게 뭐 소비가 됐든 수출이 됐든 성장에 기여를 거의 못하는 절름발이 상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네. 그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대로 된 정부면 이게 왜 이렇게 내수가 무너졌지? 왜 안 수출이 살아났지? 왜 무너졌지라고 하는 부분을 그 당시에 이미 그 여러 민간에서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렇게 막 그 최저임금 올리고 노동시장 규제하고 이래 버리면 기업이 숨을 못 쉰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부터 기업들이 많이 해외로 나갔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한국 경제를 기본적으로 성장을 추락시키는 거라는 비판을 그때서부터 했었어요. 근데 작년의 성장률은 2020년은 네. 마이너스 1이잖아요. 예. 그걸 뜯어봤더니 민간에서는 마이너스 1.7이었어요.
그리고 정부가 0.6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이너스 1 나온 것도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투입을 해서 성장을 0.6%포인트 끌어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지. 그러면 코로나 이전서부터 민간 부분의 이 성장 기여는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를 이미 아까 지적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떨 것인가? 금년 통계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 금년 성장률도 거의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수출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지만 수출의 성장 기여는요. 3분기 같은 경우에는 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민간 부분이 소비가 됐든 수출이 됐든 성장을 기여하는 힘이 물론 문재인 정부 때문은 아니에요. 네. 그 전서부터도 박근혜 정부서부터 그 기미가 보이긴 했었지만 현저하게 떨어진 게 지금 문재인 정부다. 따라서 이 상태대로 놔두면 성장률은 2% 아래로 추락할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럼 그거를 뭐로 메꿔야 되냐? 천문학적인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 가지고 정부 기여를 통해서 성장률을 2% 끌어올리기도 지금 매우 버거운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600만 원에 가까운 자영업자가 수천만 원의 빚에 이 금리 부담까지 커지면 네. 이분들은 소비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정리하면 민간 성장 기여 부분이 굉장히 둔화됐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이 성장 동력이 떨어졌다. 네. 이걸 뭐로 메꿔 왔냐? 초천문학적인 재정 지출과 이 재정 적자를 통해서 틀어막아 왔는데 그 틀어막은 것에 비해서 정부가 기여를 또 한 1%포인트 더 하려고 하면 재정 지출은 그보다도 또 천문학적으로 더 증가되어야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래서 3.1% 불가능한 숫자라는 것이죠. 내년 성장률 네. 전망치. 그러니까 몰라요. 정부가 뭐 재정 적자를 한 200조를 뭐 만들 생각을 하면 몰라도 민간 소비가 지금 내년도에 정부는 굉장히 그 낙관적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3.8% 증가한 예가 지난 10년들 놓고 보면 민간 소비가 3.8% 증가한 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 소비를 너무 지금 이게 그 확대해서 잡았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민간 경제가 살아나야 성장 동력이 있는데 이 민간 소비가 살아날 수 있는 기저가 다 망가졌다. 어렵다. 저는 그런 면에서 앞으로는 2% 성장하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고 보는 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부진하게 됐고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했지만 신 교수님 말씀은 이제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의 내수의 어떤 성장 기여도나 민간 소비는 굉장히 힘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시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언제까지 재정을 통해서 돈을 풀어가지고 이걸 끌어올릴 수 있겠냐라는 지금 다시 또 문제 제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 저희가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대해서 과거 한 20, 30년 정도의 어떤 실증 자료를 분석해 보면은 한 5년에 1%씩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5년마다 1%. 예, 그래서 한 20년 동안에 결국 한 4%가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1990년 90년 중반 정도에 한 4~5% 했던 것이 2%대로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정부의 정책하고 상관없이 한국이란 이 경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선진에 가까워지면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부분을 이미 다 활용을 해버렸기 때문에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장기적인 그 성장률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상당히 중요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상당히 동의를 하고 있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바로 작년, 재작년 이러면서 그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코로나라는 이런 어떤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경제가 지금 그
중장기적인 트렌드하고 좀 괴리가 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는 정부가 돈 집어넣어서라도 성장률 끌어올려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심지어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준 것이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까지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국가가 과연 누구냐 들여다보시면 그 국가란 어떤 다른 주체는 없어요. 국가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무슨 거기서 돈을 번다 이런 일 없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돈을 쓰려면 국민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 민간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느냐? 결국 돈 버는 사람들은 민간에서 돈 벌어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무슨 물건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려면은 민간에서 계속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그 효율적인 생산 활동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야지 그거 가지고 뭐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는 건데 당분간은 그동안 그 해외 뭐 IMF 같은 데서도 항상 칭찬했다라는 그 재정 건전성 가지고 잘 버텨오고 있는데 그건 당연히 지속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한다. 뭐 어느 정도 그 동의를 해드릴 수가 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 경제가 내년에 그렇게 회복이 된다면 더군다나 지금 회복이 된다는 전망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회복됐을 때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을 마련하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회복되는데 그 김에 우리 돈 좀 더 씁시다. 이거는 전혀 우리 이 경제의 어떤 움직이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은 경제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국가가 국민에게 덜 해줬다. 국민이 결국 낼 돈이 그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어떤 그 민간의 활력을 다시 되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 이외에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떤 중장기적인 경제 성장률의 그 퇴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가 경제적으로 구조를 어떤 개선한다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이제 민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 경제 동력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소비랑 뭐 결부될 수 있는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아마 물가일 거예요. 물가가 최근에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서 이어져 왔고 이게 과연 일시적일 것인가 조금 더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고 두고도 전망을 두고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일단 정부는 올해 물가 전망치를 2.4%로 잡았고 내년엔 2.2%로 잡아놨어요. 뭐 상당히 지금 최근에 보이는 숫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안정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물가가 높아지면 그만큼 소비력이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리고 오히려 소비 회복에 찬물을 좀 끼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물가가 이제 최근에 나온 수치를 보면 이제 그 3.7%로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금년도는 정부가 지금 뭐 전망치를 이제 2.4%로 봤는데 아마 2.34%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내년에는 2.2%면 금년보다 낮아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을 갖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정부의 내년도 경제 그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보면 그 타기관보다는 좀 높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내년도 물가 상황이 그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내년도 물가 여건을 보면요. 여건을 보면 이제 공급 측면하고 이제 수요 측면하고 이렇게 나눠 볼 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공급 병목 현상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 줄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게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는 거고요. 그 내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 자체가 그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도 사실 변화해 왔는데 그런 현상이 기조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높아졌는데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 파급되는 효과가 다른 부분으로 파급되는 효과는 여전히 지금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당분간 지속될 거다 하는 게 내년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임금 상승률 있잖아요. 임금 상승률이 금년도 1월, 9월에 보면 4.4%로 상승을 했어요. 명목 임금 상승률이. 그리고 내년 그 최저임금 상승률도 내년에 한 5% 정도로 지금 잡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최저임금이 바로 오를 거라고요. 그 임금 측면에서 보면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이제 그러니까 작업 현장을 이탈한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가 좀 부족한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물가 상승 임금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그 임금 상승에 따른 그 물가 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수요 측면에서 보면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수요 측면에 어떻게 보면 물가의 그 지표라고 볼 수 있는 GDP 갭률을 보면 내년 중에는 분명히 플러스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이 좀 정부 예상치보다 낮아진다 하더라도 수요 측면에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보면 일반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일반인 1년 후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2.7%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것이 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예, 그리고 우려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환율 문제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에 미국을 필두로 해가지고 주요 선진국들이 그 통화 정책을 통화정책 방향을 좀 전환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를 인상하고 네. 테이퍼링 규모를 줄여가는 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대부분이 그 예측이 지금 현 수준보다는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올라올 것이다.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뭐 1,200원 수준 또는 네. 1,200원 수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망들이 많은데 그럼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물가에도 좀 그 올리는 물가 네, 상승 상방 올리는 그런 압력으로 측면에서 작용할 수 있는. 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2.2%는 오히려 그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물가 측면에서는 좀 오를 요인들이 상승할 요인들이 수요 측면이나 공급 측면에서 보면 네.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뭐 물가를 낮추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뭐 그 사실은 이제 좀 가정인데요. 예를 네. 들어서 이제 그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 경착륙이 돼가지고 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무래도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고 물가에도 물가를 떨어뜨리는 그런 요인이 될 텐데 뭐 그런 측면은 사실은 확률적으로 보면 더 적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냥 좋은 것만은 사실 아니어서 그렇죠. 경착륙을 예, 한다는 건 그렇습니다. 충격을 예, 주는 예, 요인이기 예,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보면 내년도 물가는 정부의 전망치가 2.2%인데 그 정도보다는 좀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상방 리스크가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정부가 올해도 뭐 2%대가 유지됐던 그 올해 중반기에 봐도 물가를 좀 관리하겠다라고 나섰지만 그렇게 지금까지 왔던 지표를 봤을 때는 물가를 관리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잘 잡지 못하는 모습들이 좀 있다 보니까 내년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뭐 우려는 있거든요.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연준조차도 이거 뭐 물가 상승 이거 단기적인 현상 아니야라고 생각을 그렇죠. 일시적인 표현을 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썼었고요. 오직 시장에서만 이거 아니다. 계속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미국도 안 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연준 발표문을 보니까 조금 생각을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독 그 물가를 강조를 많이 했던 분이 제가 생각해 보면은 이주열 총재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8월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전서부터 4월서부터 물가 상승을 굉장히 걱정을 하셨는데 뭐 어젠가 통계가 나왔잖아요. 생산자 물가가 지금 진짜 장난 아니에요. 네, 뭐 지금 뭐 11년 뭐 그런데 제가 통계를 들여다 보니까 기저 효과가 있었던 그러니까 기저 효과란 말은 그 전에의
너무 많이 떨어지면서 그 다음에 네. 그게 이제 IMF 네. 때 이제 그랬거든요. IMF 때 그랬는데 그 IMF 때를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거의 30년 만에 지금 최고의 지금 생산자 물가거든요. 그건 또 소비자 물가의 전가가 되잖아요. 이게 이제 시차를 두고 네. 그대로 이제 한 소비자 6개월서부터 물가 한 정도? 1년 반 정도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기저 효과가 조금 있긴 있더라고요. 내년 한 1월까지는 기저 효과가 좀 있긴 있겠으나 확실한 건 뭐냐면 CPI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했을 때 앞으로 한 1년 이상은 3% 못 잡는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모든 연구기관 OECD를 포함해서 CPI를 2%대로 지금 보고 있는데 아까 우리 지금 정부가 2.2 잡은 것도 상당히 높여 잡은 거라고 했는데 저는 2%가 아니라 3%를 걱정해야 돼. 기저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내년에 저는 될 것 같아서 내년 1년 내내 이제 정책 그 과제는 그 정부가 물가를 쪼우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이제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한다고 하면 진짜 칼 휘두를 거예요. 동결하면 죽어요. 막 이런 식이 나올 텐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그 물가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하는 게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어쨌거나 간에 물가가 초미에 좀 관심사가 될 것이고 저는 걱정되는 게 1970년대 두 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잖아요. 네네. 73년도 있었고 79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있었는데 그 사실은 그 유가라고 하는 게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초래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원인은 그동안 미국이 굉장히 통화를 남발한 게 이제 그 배경에 깔려 있었다고 보면 저는 최근에 올라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이게 물가 상승의 촉발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과도한 유동성과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뭐 슈퍼 인플레이션은 아니겠지만 네네. 미국으로 따졌을 때 5%, 6% 소비자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지속되는 이런 상황.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3%에서 한 6%대의 소비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상황이 올 것이 저는 걱정이 되어서 내년도는 아마 이 인플레 정책이 성장 정책보다도 훨씬 더 포커스를 집중을 많이 할 그런 정책 의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물가가 오르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이제 가처분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여력들이 생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강한 수위의 대출 규제가 지금 예고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계에서도 쓸 수 있는 어떤 한도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출이라는 것도 지금 너무나도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영끌이다 비투다 그다음에 코로나를 견디기 위해서 생계자금으로라도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상황인데 일단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뭐 만기 유예라든지 이자 상환 유예를 많이 밀어놨어요. 지금 내년 3월까지 일단 밀어놨는데 내년 3월이 끝났을 때 지금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대출이 확인이 됐을 때 과연 이 상황을 아까 말씀하신 경착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 될지 아니면 우리가 연착륙을 시킬 수 있는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 금융 쪽에서 만약에 대규모 부채가 부실화된다면은 그건 그냥 어떤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장 불안을 통해 가지고 전체적인 경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폭탄이 터진다라는 뜻은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아주 가장 큰 뇌관은 뭐니 해도 가계부채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그 상환 유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 요소긴 한데 그 부분은 지금 어차피 지금 뭐 어느 정부가 어떻게 들어서든지 간에 50조 준다, 100조 준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그 지원을 하겠다고 탕감을 한다든지. 갑자기 내년 가가지고 여태까지는 멀쩡하게 그 유예시켜주다가 내년 가서 갑자기 정권 바뀌었으니까 다 내놓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분명히 좋은 거는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빚이 근데
불가피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이제 회수할 수는 없는 그리고 여태까지 왜 그런 상황에 이르렀냐 하면은 2년 동안을 아무런 그 제대로 된 매출 없이 견뎌온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안 좋다는 얘기하고 그럼 안 좋아서 피할 수 있었냐 그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할 수가 없었다면은 안 좋지만 우리가 그거는 받아들이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가계부채 쪽, 부동산 문제 이 부분은 거의 정부에서 만들어내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훨씬 저는 그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경제를 볼 때 어떻게 보면은 커다란 그 돌이 무너질 때 하고 자그마한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모래성이 무너질 때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은 물론 커다란 돌이 무너질 때가 좀 충격이 크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그걸 길을 쓰고 막을 수가 있어요. 가서 모래가 무너질 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요. 예. 그러니까 경제학에서 이제 그런 모형을 만들 때 그 모래가 무너지는 모형 같은 걸 만들어 보면 그게 일종의 가계부채 부분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경제 주체들이 갑자기 그 어떤 상환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부도가 나면서 한꺼번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부분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무척 제한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덩치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거는 막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물론 자영업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당분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그 부분은 재정이 들어간 한이 있더라도 그분들이 본인이 잘못해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끌고 가면서 연착륙을 어느 정도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겁니다. 뭐 300만 중에서 어차피 지금 망해가지고 나가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가계부채 쪽은 진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근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소득이 다 줄어든 상황이라면 대출을 상환한다는 것 자체가 뭐 힘들거나 혹은 불가능한 분들도 아마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고점이 맞다면 앞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면 그동안 영끌 비투에서 집을 사신 분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가계부채, 대출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만기 연장 또 유예라든가 또는 이자 상환 유예 뭐 이런 부분보다도 사실은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가계부채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내년도에 아까 이제 그 신 교수님께서 물가 부분도 얘기했지만은 그 가계부채 문제도 사실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반적으로 금리가 그 올라가는 그런 그 시기가 될 거고요. 그렇죠. 대출 이자에 대한 어떤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 문제도 또 가계대출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 보면 신정부도 새로운 정부가 내년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지금 정부도 이제 뭐 사이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급을 많이 늘리는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좀 공급을 늘려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그러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게 하향 안정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그러면 그게 이제 가계부채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뇌관이 될 가능성, 경기 침체를 촉발하는 그런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는 사실 굉장히 세심하게 정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가계부채 이야기를 제 기억만 해도 지금 13년째 지금 뭐 가계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제가 기억에 2007년서부터 비판해왔었어요. 600조일 때부터 그런 이야기인데 전 가계부채 이야기할 때 우리 전문가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주택담보대출을 이야기하냐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을 이야기하냐 이걸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LTV를 얼마나 강력하게 규제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주담대가 지금 한 1,100조 정도 되는데 대부분 주담대의 평균 LTV를 계산해 보면 60%가 안 돼요.
50% 정도 된다고 저는 집값의 봅니다. 절반 정도만 그러니까 대출을 절반이 나갔다. 떨어져도 부도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꾸 그거를 엄쳐가지고 마치 가계 대체 부채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건 저는 과장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한 700조가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출이거든요. 이건 부실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더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갚을 능력도 없지만 갚을 능력이 있어도 못 갚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저항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왜 이렇게 됐냐? 왜 이렇게 부채가 커졌냐? 이게 정부가 이게 영업 규제를 하고 코로나 대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거기다 정치인들이 전부 다 지금 뭐 50조, 100조 이야기를 쏘니까 거기에 굉장히 의기양양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 되면 정권이 바뀌고 이러면 나 못 갚겠어라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은 경제의 논리가 아니고 이게 정치 논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래서 정리하면 가계부채 1,900조, 2,000조가 되더라도 지금 우리 가계의 금융자산이 한 2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가질 것 같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저는 과장되었다고 보는 것이고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 그 부분을 우리가 코로나와 결부시켜서 본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마땅하다고 봐서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환 유예 조치가 계속 이제 내년 3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뇌관이 될지 그리고 연착륙은 가능할지에 대해서 정부가 잘 세심하게 좀 다룰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계속 뭐 내수 중심으로 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드렸어요. 안 좋은 얘기 드렸는데 그나마 우리 경제를 이 4% 전망이 가능하게까지 올려놓은 것은 아무래도 수출일 겁니다. 수출이 굉장히 뭐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앞서 신 교수님은 이제 가격 상승으로 인한 뭐 지표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표는 굉장히 좋은 지표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최근에 중국 같은,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는 우리도 그렇고 기준금리를 굉장히 올리는 기조예요. 이제 연준도 올리겠다라고 시소를 한 상황이고, 우리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을 했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 성격을 띠고 있는 뭐 대출 우대금리가 있는데 이걸 인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르게 가는 걸 봤을 때, 중국의 최근의 경제 성장률이나 중국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가 보다. 근데 우리는 또 중국과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하게 또 연계가 돼 있다 보니까 우리도 타격을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나마 좋았던 수출도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 혹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정도 걱정은 기웁니까? 글쎄요. 뭐 중국의 성장이 둔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안 좋은 뉴스겠죠. 근데 네. 이제 둔화가 됐잖아요. 1분기에 비해서 4분기가 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중국에 대한 의존성 이 부분은 해소해야 되는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의존도를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사실 잘 되고 있는 데서 거기서 기업들 보고 중국을 떠나라 그러면 안 떠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중국 정부에서 요새 무슨 부동산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책 변화도 좀 눈에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동안 해외 기업에 대한 우대나 뭐 이런 것들도 좀 변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경고 신호등이 켜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딴 곳으로 옮긴다든지 뭐 리쇼어링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대응책을 마련한다면은 위기를 기회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출이 당장 뭐 좋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위기 극복 이것의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걸 잘한다면은 좀 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해지리라고 위기를 생각합니다.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근데 미중 갈등 계속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한테는 아무래도 뭐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한다든지 계속 좀 좋지 않은 요소들로 작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수출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25%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요. 만약에 중국 경제가 만약에 경착륙이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한테 충격을 주겠죠. 근데 이제 중국의 이제 내년도 경제 상황을 보면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게 대체적인 어떤 전망인 것 같고요. OECD나 IMF를 보면 금년도 성장은 한 8%대의 성장을 가능하지만 내년에는 5%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보면 중국 근데 이제 8%에서 5% 정도 5%로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인데 그 중국 인민은행에서 그 중국의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걸 보면 한 5.0에서 5.7%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 거 보면 내년에 성장률이 좀 낮아진다 하더라도 잠재 성장률 수준에 그 정도 수준은 성장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라고 하면 분명히 우리나라 수출에 좀 부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네네.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예를 들어서 3% 정도 뭐 경착륙이 된다 하더라도 중국이 그 갖고 있는 정책적인 여력은 상당히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여전히 뭐 지지율 수준이라든가 또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LPR 수준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보면 뭐 상대적인 정책적인 여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할 여력이 그런 능력이 있을 있다. 것이다라고 보시네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영향은 있겠지만 네. 그렇게 뭐 큰 그 충격은 없을 거다 수출 측면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는데 여전히 참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나쁜 지표들도 많고 걱정스러운 부분들도 많은데 남은 몇 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정상화에 성공할지 또 지켜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 또 차기 정부가 어떻게 우리 경제를 정상화하는 길목으로 놓고 속도를 붙일 수 있을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이인호 교수, 장광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